안녕하세요.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기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한반도 통일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월 13일 현재 한국은 확진자가 1만 5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217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늘 기준으로 약 180만 명이 확진됐고요. 이 중에 11만 3,1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세계적 팬데믹 현상, 대유행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인류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흑사병인 것 같아요. 13세기, 14세기, 약 한 100여 년 정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최악의 전염병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몽골을 거쳐서 아마 유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때 유럽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사망자가 작게는 7,500만 명, 많게는 2억 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료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걸 이제 저희들은 역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병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이 어떤 세상의 질서를 바꿨는가? 그것은 바로 봉건 제도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를 가져왔습니다. 봉건 제도의 몰락은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가져오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팬데믹의 현상이 어쩌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도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어도 인류는 늘 이런 위기 국면이 오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반성,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축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세기에서는 특히 이런 팬데믹 현상이 IT 기술과 같이 결합되면서 세계화라는 또 다른 현상에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 이 팬데믹 현상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아마 요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보 또는 통일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것인가?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의 민낯, 공산주의 체제의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중국의 민낯을 우리는 확실히 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이 정보를 통제하지 않거나 은폐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팬데믹 현상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이 진정이 되고 나면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각국이 입었던 손해를 아마 중국에다가 청구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체계,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이 재구축될 가능성이 많다. 이 재구축됨으로 해서 중국 경제에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중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 중국 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에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위협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다. 또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 지금 나타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공급 체인이 국지주의로 가고,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마 민족주의적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지금 외교안보 측면에서 지금 어떤 요인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는 지금 어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는가? 북한은 중국이 우한 코로나가 나타났다고 그랬을 때 모든 국경을 전부 다 봉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북한을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정면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구호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북한 주민을 다독거리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19까지 북한에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북한 경제를 훨씬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4월 13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라는 거가 개최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됩니다. 이 국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2020년 예산안을 결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2019년 예산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4월 13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재미있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자원화법입니다. 이 재자원화법이라는 것을 북한이 굉장히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력으로 경제 성장하자. 이 이야기는 지난해 연말에 정면 돌파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재자원화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매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방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글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이 약 한 13%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도 어렵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의 불행은 나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자,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젊은 친구들이 요즘 연애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밀당이라고요. 밀고 당기는 것. 밀당의 핵심은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협상의 주도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거가 김정은이하고 손 잘 잡고 가면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수준도 있고, 이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북한 내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북한 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북한 내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 해서 북한 주민이 한국의 통일을, 한국과의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는 최선의 방법이 정보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 유입을 그냥 요즘 풍선 날리고 방송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경제적 지원하는 남북 교류 협력을 해서 북한에 돈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통일에 대한 경제적 인프라를 쌓는 거라면 정보 유입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의 정신적 인프라를, 민주화, 자유화를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유입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0대, 20대에 대한 50대, 60대와 분리해서 계층별로, 그리고 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평양에 있는 사람, 공산당원, 비공산당원, 군인, 또 지역별로 평양에 있는 사람, 비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 국경연선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국에서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햇볕 포용 정책에서 또 다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변화 촉진을 위한 봉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통일 정책이 남북한 간의 경제 사회 협력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는 이 패러다임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독일 통일의 과정을 봐도 독일 통일은 선통일하고 후통합의 과정을 겪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회경제 통합을 고민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M&A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M&A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체제이고 획일화된 체제보다는 다양한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우월성, 다양성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사적 교훈은 저는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전략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통일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